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석 정장입니다. 예, 월간 플랫 통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기 체계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야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과 방패. 그렇죠. 예. 이 창과 방패의 대결은 무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반복됐죠, 역사.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한간에 그 언론사, 이제 주력 언론사에서도 좀 다루더라고요. 왜 전차 무역론이 갑자기 나왔을까 봤더니 러시아 전차들이 계속해서 이제 격파가 되고, 그렇죠. 그 전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차 무역론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섣부른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대전차 무기에 너무나도 쉽게 그 러시아 전차들의 뚜껑이 펑펑펑 날아갔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정도면 그냥 대전차 무기만 있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예, 이것 때문에 일단 얘기가 발단이 돼서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왜 대전차 무기들을 지원을 우크라이나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기갑력으로 붙었을 때, 뭐 대평원에서 기갑전으로 붙었을 때,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지만 기갑전으로 붙었을 때 도저히 우크라이나가 승산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러시아 하면은 또 거의 넘버원의 전차 운용국이기 때문에 뭐 전차도 또 그 전차들이 진격하기에 앞서서 실시할 그러니까 공격 준비 포격 그것만 해도 압도적이니까요 또. 그리고 그 전차들의 면면을 봐도 지금까지 알려진 스펙만 보더라도 능동 방어 시스템까지 있고, 그 다음에 뭐 세대를 앞선 진정한 4세대라고 하는 알마타 전차도 있고, 물론 생산을 뭐 소량 생산을 했기 때문에 전력화되진 않았습니다만 그 외에 T-90이랄지 T-80, T-72 전차들의 개량형들을 그렇죠. 보면 그 스펙에 도저히 우크라이나가 상대가 안 되거든요. 안 됐죠, 원래. 그러니까 전차전을 하지 말고 보병이 매복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가 오히려 효과적이겠다. 근데 상당히 한정적이다. 대평원에서는 무리고, 특히 키우를 중심으로 본다면 키우 동부 쪽, 그렇죠. 동부 쪽의 산악 지형 쪽, 구릉 지역, 예, 구릉 지형 쪽, 거기다 나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나 혹은 뭐 그런 돈바스의 지역들, 예. 그런 전방 지역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겠다고 본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자료화면 같은 거 보면은 숲 속에서 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전차 무역론을 제가 좀 너무 섣부르다고 판단한 근거는 이건 사실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그렇죠. 제4차 중동전에서 스페인 내전 때도 벌써 그때 야 이렇게 대전차포가 강력하니까 전차는 앞으로 쓸모없는 거 아니냐, 이게 벌써 그때부터 나왔어요. 90년 전입니다 거의. 이게 전차가 등장하자마자 이거에 대한 방패가 이야기가 됐고, 그럼 대구경의 포죠. 그 당시는 이제 그걸 뭐 대전차 포라고 불렀고, 또 독일 쪽도 이제 개발을 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탱크 장갑을 뚫다 보니까 전차 무역론이라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또 등장했어요. 그렇죠. 전차를 굉장히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무서워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바로 그거에 대한 방패가 나오니까 전차 무역론 얘기가 그때 나왔어요. 그렇지만 전차가 다시 두꺼워졌어요. 워낙 강력해졌죠. 2차 세계대전 그 특히 독일의 전격전을 보시면 알지만 전차의 활약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소전에서의 전차전 우리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차가 또 굉장히 유용했고 지상의 왕자라는 그런. 그렇죠. 이게 보면은 2차 대전 때 사실 독일 전차면 티거를 우리가 먼저 떠올리지만 막상 가장 독일군의 기갑부대 전과가 뛰어나던 시절의 주력 전차는 3545 전차인데 이것들이 다 3545. 그렇죠. 3545 모두 그 당시에 영국, 프랑스, 소련이 보유한 모든 대전차포에 충분히 막는다고 못하는 물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전과를 올렸다는 거는 이게 단순히 방어력이 좋다 나쁘다만 가지고 이게 전차가 쓸모가 있냐 없냐를 논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뭐 현대 와서 가장 전차 무역론이 또 했던 게 이제 4차 중동전 그렇죠. 당시에 그렇죠. 이제 넘어가죠. 바레브 라인으로 이제 돌파했던 이집트군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군 전체 여단이 밀고 들어왔다가 이집트군이 이제 준비하고 있던 AT3
이제 새 거였죠. 새 대전차 거와 미사일. RPG-7을 이용한 대전차 화망에 걸려서 RPG-7요? 네, 대전차 그러니까 두 개를 조합시켜 놓은 킬박스를 구성해 놔서 멀리 예. 있는 전차는 AT-3를 이용해서 공격하고 그걸 돌파한 전차는 RPG-7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교한다면 장거리에 있는 건 지금 제블린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근거리에는 엔로. 엔로를 비롯한 또 장거리에 또 제블린 말고도 있습니다. 그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직접 개발한 스크그나피. 예, 아주 요즘 많이 뜨고 있죠. 핫하죠 아주. 네, 영상에서 대전차 미사일로 헬기를 명중시켰기 그죠. 때문에 그게 굉장히 뜨고 있었고, 대박이던데요. 강을 이렇게 19대가 건너고 있는데 중간에 2대가 그냥 추락을 하던데.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탄두, 그러니까 텐텀 탄두기 예. 때문에 앞에서 한 대가 맞고 그걸 뚫고 들어가가지고 예. 그 뒤에 있던 오. 그 헬기까지 일타 쌍피라고 합니까? 예, 이거 굉장히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4차 중동전에서 근데 여기서도 사실 그렇게 했으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이스라엘이 그 후에 기갑 장비를 포기했느냐? 천만에.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수에즈 운하를 다시 탈환할 때 역시 전차 부대가 앞서 갔었고요. 그 전차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는 제가 보기엔 전쟁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대전차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전차가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싸울 수 있는 지역으로 들어와야지만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러시아군이 바보 같아서 거기 걸린 거지. 만약에 상공 정찰이나 제공권이 충분히 있어서 그런 대전차 화망을 미리 파악하거나 미리 무력화시킨다면 예. 전차 무용론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4차 중동전 때도 골란고원이라든지 그 수에즈 운하에서의 다시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이 다시 역공격을 감행하면서 이집트군과 시리아군의 전차를 전차로서 잡아냈고요. 그 이후에 전과 평가를 할 때 상대방 전차를 가장 많이 잡은 게 뭐냐 했을 때 역시 전차였어요. 그래서 전차 무용론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전차와 전차를 막는 대전차 무기는 용호상박. 그렇죠. 한쪽이 신기술을 개발하면 또 한쪽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한쪽이 방어력을 높이면 그렇죠. 또 한쪽이 그 방어력을 뚫는 대전차 무기가 나오고 이렇게 왔고 제블린만 하더라도 제블린과 유사한 성능은 러시아에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 대한민국 우리도 우리는 있죠. 어떤 성능은 앞선 그렇죠. 현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차 무용론이 맞다면 전차들을 미국이나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나 대한민국에서나 그렇죠. 전차를 생산도 않고 보유도 않겠죠. 아니면 극소량으로 규모를 줄이거나.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용호 상박에 그런 관계가 있고 이 대전차 지금까지 나온 대전차 무기체계 세대별로 나누죠. 가장 최신형의 대전차 무기를 또 방어할 수 있고 그런 전차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능동 방어 기술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전차 무용론은 제가 볼 땐 시기상조다. 근데 이번 전쟁을 보면서 참 느낀 건데 러시아는 참 전략도 없는데 탱크가 참 깡통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전차의 성능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니 상대가 어떤 무기를 동원할지가 너무 잘 알려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술 개발이라는 게 과연 하긴 했냐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상부 닭장밖에 없었는데. 아니, 근데 그 그거는 상부 아무- 작전은 뭐 그냥 끝이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고. 그렇죠. 너무 정직하게 길로 이렇게 퇴각을 하는데 가장 좀 뭐랄까 멍청한 거는 이라크 전의 미군과 지금 우크라이나 전의 러시아를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극명하죠. 거의 유사한 전술을 썼어요. 미리 공수부대가 후방을 타격해가지고 키이우 근방을 제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갑부대로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여러 측면에서 일단 대대 전술단의 한계죠. 한계는 차치하더라도 우선 제일 먼저 나갔던 공수부대가 완전히 괴멸당했어요. 그 심지어 그 공수부대를 운반했던 플랫폼이 통째로 그냥 격추되기도 네.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우크라이나가 잘 방어한 것도 또 하나의 그 이유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1단계가 실패하니까 모든 게 다 틀어지고 그 더 이전에는 지금 주제와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만은 이라크 전쟁과 비교했을 때 정밀 유도 무기의 능력과 정밀 유도 무기의 규모 네. 그리고 또 정밀 유도 무기가 타격하는 전략 거점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네. 이 비근한 예로 우크라이나의 공군 기지를 타격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 러시아라면 정밀 유도무기로. 정밀 유도무기 활주로랑 당연하죠. 경납고를 잡아야죠. 활주로 그리고 경납고 이거 쉘터라고 그러죠. 네. 그거 먼저 괴멸시켜야 되는데 얘들은 어디를 괴멸시켰어요? 레이더, 그렇죠. 관제탑 이런 데를 격파했어요. 이런 게 러시아의 그동안에 녹아있는 그런 전술 교리가 뿌리 박힌 전술 교리가 좀 있습니다. 공군은 어떻게든지 보병, 지상군의 지원이다. 그렇죠. 나르는 나르는 포대. 포대. 그렇죠. 그러니까 공군의 전술 전략적인 교리가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레이더를 공격한 게 왜 그런지 이해는 되는 게 이해는 되죠. 구소련부터 지금까지 네. 기본적으로 러시아 공군의 교리는 항공 지상 관제. 네. 레이더의 관제를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더가 박살나면 눈이 먼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은 나토의 E3 조기 경보기 정보를 받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민간인들이 망원경 들고 보면서 아 적기가 온다고 휴대폰을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까지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정말 미국을 위시한 그 서방권의 GPS라고 알려진 우리 예. 그거와 그거에 대응되는 글로나스가 거의 GPS의 성능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글로나스 성능이지만 재능을 단말기 보급 자체가 굉장히 안 돼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통신도 그렇고 뭐 단말기도 그렇고 그리고 전자전에 굉장히 강하다. 지상 정자전이 특히 강하다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전부 서방권의 제밍을 다 당했으니까 그렇게 먹통이 된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먹통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전차가 참 운영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러시아 전차가 이동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차가 몰래 매복해 있다가 8대를 격파시키더라고요. 한 대가. T-64B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오래된 네. 그런 구형 전차죠. 구형 전차가 개량이긴 하지만 네. 예, 8대가 저쪽은 전차가 아니었고 러시아 쪽은 장갑차 위주였죠. 예. 물론 전차도 파괴됐어요. 있었어요. 파괴됐어요, 예. 한 대. 제일 처음에 이제 전차부터 공격을 전차 했는데 뚜껑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한 거죠. 이제 그게 매복 공격과 함께 러시아가 너무도 우직한 거예요. 하나 둘 나란히 그냥 가요. 그 누가 뭐 다 속도 각계 가는 것처럼 격파되지. 가는 거 이렇게. 그리고 격파가 첫 선두 전차가 격파가 되면 산계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옛날 가. 독소전 초기에 T-34 전차를 가져왔는데 예. 무전기도 없고 훈련도 안 받으니까 그냥 선두에 있던 소대장 전차 따라가. 근데 소대장 전차가 제일 먼저 박살나잖아요. 그럼 우왕좌왕 하다가 이제 뒤에서 이제 못 가고. 못 가고 막 우왕좌왕 하다가 플레인 B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죠? 전차를 보니까 아니 일반인이 봐도 전차를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니까 드론으로 두드려 맞으면은 다 박살나고 그러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서 러시아 과연 전차 물론 전차 왕복이라고는 하지만 전차 운영에 있어서는 참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벌써 결론이 나고 있는 게 전차 무용론을 이야기하기가 섣부르고 러시아 여기에 대한 무용론을 결론에는 얘기하죠. 예, 전차의 운영을 완전히 잘못했다. 그리고 전차 전력을 운영을 극대화해야 잘못했다. 될 건 동부전선이었는데 거꾸로 북부전선 쪽으로 갔다. 그렇죠. 예, 그런 면도 좀 있고요. 북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차가 격파가 됐어요. 북부 특히 이제 북동부 지역에서는 뭐 상당히 많이 그렇죠. 격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나중에 전과라든지 전후 나올 때 호스토멜 공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죠, 안토노프 예. 공항이라고 부르는데 호스토멜 공항 전투가 우크라이나를 살린 거죠. 이 전투에서 만약에 호스토멜 공항이 이제 러시아 공수부대에게 점령을 당하고 거기를 기반으로 이제 밀고 온 전차 부대가 이제 그 공항을 장악했다면 사실 전투는 빨리 끝날 수 있었고 그 공항 통해 가지고 IL-76 같은 수송기들 막 대거 동원해 가지고 막 계속 증원병력을 신속하게 그리고 투입했으면 키이우 아주 골치 아팠을 교회에 거예요. 그렇게 러시아군의 거점이 있었다면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피난을 가든지 아니면 해외로 망명을 해야 될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2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 2개 중에 1개만 열렸고 나머지 1개는 호스토멜 공항 때문에 완전 닫혔었는데 그게 열림으로 해서 뭐 전세가 역전됐다. 근데 그 이전에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군 각계병의 눈물 어린 애국심,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의지. 제가 아는 그 많은 지인들 또 현자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방송에서 무기체계 이야기하는 것도 흥미롭고 또 새로운 무기체계를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강조해 달라는 건데 정말 진짜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아니 지금 딱 드는 느낌이 전쟁 전에는 우크라이나가 또 뭐 조지아나 이런 데 같이 그냥 지리멸렬을 하잖아요 생각했는데
졸지의 제2의 이스라엘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건드릴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 결정적으로 완전 오판을 한 거죠. 땅이 너무 커요. 너무 크죠. 네, 우리 그 한반도의 2배. 3배죠. 3배가 되고 22만 평방미터인가요? 뭐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66만. 어우 네. 크다. 그러니까 크긴. 상당히 크고 유럽에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영토가 넓은 네. 국가인데 거기에다 예비역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토가 넓고 초반에 확 밀리지가 않으니까 예비역을 소집해서 훈련해서 편성을 해서 투입시킬 여유가 있었던 거죠. 지도자의 그 어떤 전쟁을 하는 태도 그 부분도 너무 높이 샀고 그리고 가장 눈물겨운 건 우크라이나의 남성 특히 여성들 뭐 미스 우크라이나도 네. 참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갔다가 다시 귀국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많았다지 않습니까? 전쟁은 그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전황은 제2막이 열렸고 동부전선의 승패는 정말 예측을 불가하지만 예. 그러나 의지가 있는 쪽에 우크라이나 병력들과 랜드리스까지 활용도 하고 약탈을 하고 예. 이 전쟁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각계병들이 있는 그런 러시아 그리고 병력을 징집을 하는데 회피하고 우리가 내가 왜 가야 돼? 예비역인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입장에 있는 러시아군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거기에서 승패가 있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제가 농담 반 지나면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지금 건국 신화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90년대 독립한 이후에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러시아도 뭐 지방 정권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당사자들도 러시아를 두고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실 뭐 매번 선거할 때마다 양분되고 막 유로마이단 오렌지 혁명 유로마이단 2014년 돈바스 위기 크림반도 강탈 이렇게 됐지만 사실 이제 이거는 다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제 건국 신화를 쓴 거나 다름이 없고요. 이거는 뭐 사실 지금 인명 피해도 어마어마하게 났고 재산 피해도 많이 났고 그랬지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이제 앞으로 영속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러는 이제 진짜 칠러가 아주 바이바이 박살이 이제 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매국노죠. 이제 매국노. 수미도 그렇고 하르키우도 그렇고 이쪽 지역은 다 그 선거 때마다 절반 정도나 절반 이상이 러시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지역 쳐들어가서 지금 다 부셔놓고 학살하고 강간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이게 사람인지 군대인지 왜 군인한테 왜 제복을 입히고 계급장 주고 총을 그러니까. 주겠어요. 이거는 같은 제복을 입은 사람끼리 싸우고 네가 개인이 약탈하는 그런 위험한 무기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싸우는 하나의 시스템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뭐 산적대나 다름이 없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맞아. 도덕 네. 이거 도적대지, 하나 이게.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그 우크라이나 군의 의지가 어떤 식으로 표출됐냐면 또 그렇게 의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영리하고 또 훈련이 잘 된 군으로 나온 것이 그 비근한 예를 하나 그렇죠. 드리면 KA-52 그 엘리게이터 공격 헬기 상당한 성능이죠. 미국의 그 아파치와 대등하다는 그 카모프 공격 헬기를 공격할 때 일반적인 지대공 미사일 맨패드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하면서 어떠한 꾀를 썼냐면 이 헬기는 당연히 최신형 헬기이기 때문에 레이저 경보 시스템, 레이더 경보 시스템 다 있습니다. 그렇죠. 레이저를 조준하는 대전차 미사일의 빔 라이딩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이면 당연히 레이저를 조준하면 경보가 경고수. 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피하죠, 당연히 그럼. 피하는데 그럴까봐 그 멀리서 옆에 그 옆쪽을 조준을 했어요. 그 레이저를. 그렇죠. 약간 조준하고 미사일이 발사를 시켜요. 그럼 미사일이 가다가 카모프 헬기 쪽으로 그 미사일이 근접했을 때 기술적으로 바로 빔을 바꿔요. 틀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어떤 경보에 같은 시간을 굉장히 줄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피할 그래서- 새도 없이 그렇죠. 이제, 명중시키는 그런 걸 볼 때 결국은 사람이라는 게 의지가 있다면 뭐든지 그럼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세를 극복하는 것 같고 진짜 그냥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대전차 무기로 항공 무기 체계 대개 보면 가능성은 있지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들을 하고 심지어 일타 쌍피까지 야. 나오는 그런 결과 결국은 우크라이나군의 의지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전차 무용론 시기상조인 것 같고 러시아 무용론이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무용론으로 그 바꿔야 될 것 전쟁의 같아요. 목적을 모르고 전쟁의 이유를 모르고 전쟁에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 러시아군처럼 지금 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또 기사에서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기자회견을 딱 열고 우리가 러시아 자유군단 창설한다. 아, 네. 포로들. 예. 예. 그리고 이제 푸틴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원받겠다. 하루에 300톤씩 지원을 받는데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지금 52개국에서 2만 명 국제 네. 유영군이 지금 지원해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죠. 대의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누구나 보여주는 거고. 네, 이게 뭐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거보다는 그런 의지가 또 전 세계의 그런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원과 응원 이런 것들이 네. 합쳐져서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필승하지 않을까. 해야죠. 그렇게 예상이 돼야 되고 정의는 승리해야 되는 거. 젤렌스키 대통령이 굉장히 정말 연설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나는 거는 빛이 어둠을 이긴다. 예. 너무 유명한 그런 연설을 했고 뭐 죽음 이야기도 했었고.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잘못했는지는 좀 명확하잖아요. 지금. 그죠, 명확하죠. 이렇게 뚜렷한 전장은 없었던 것 같아. 그렇게 사실은. 예. 또 우크라이나가 심리전도 성공했고 굉장히 잘했죠. 예, 그런 거와 동시에 어찌됐든 21세기에 이런 식으로 명분 없이 저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무슨 아무런 경고 없이 그냥 쳐들어가는 그것도 대국이 정말 이 정도로 명분 없는 전쟁이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하다못해 그거조차 대량 파괴 무기와 독재 정권 타도라는 요만큼의 명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이번에는 그 명분조차 없는 강대국에 둘러싸이는 강대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둘러싸이는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훈도 우리가 충분히 얻어야겠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자주국방의 의지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맞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전차 무용론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